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40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입니다. 자, 우편 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편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납 우편물, 그다음 훈합 우편물, 그리고 우편 수취인 부담까지 여러분 같이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하는 게 아니라 10통 이상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도 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 지난 시험 기출 지문이네요. 2번 보시면 요금 별납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네요. 근데 각각 100통 이상이 아니라 각각 10통 이상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3번 보시면 요금 별납의 경우 우편물의 종류, 무게 같아야 하지만 요금은 달라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량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그리고 우편 요금까지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 보시면 요금 훈합이란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3배에 해당, 3배가 아니라 2배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1개월 동안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발송한 물량의 계산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한 사람이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은 요금 훈합의 대상이 된다. 우리 훈합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키워드 두 문자로 여러분 외웠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백모 전표 수후발이라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100통 이상 맞네요. 100통.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 그 박스 제가 그 나와 있는 거 두 문자랑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은 것을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훈합의 대상이 되는 것. 첫 번째,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두 번째, 모사, 백모 할 때 모사, 팩스. 그다음에 전자 우편 할 때 전. 그다음에 우편 요금 표식이 있을 때 표식이 할 때 백모 전표, 수취인 부담 수. 그다음에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 훈합으로 발송한 거 그 다음에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해서 여러분들 백모 전표 수후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 보시면 요금 훈합의 경우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할 수 있으나 우편 취급국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금 훈합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으로 발송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즉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은 잘못된 거네요. 7번 2014년도 기출 변형이네요. 보시면 요금 훈합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장이 훈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까 백모 전표 수후 발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배달 우체국장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8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이란 발송 우체국장과의 계약. 우리 수취인이라는 것은 배달 우체국장과의 어떤 계약이죠. 그래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다. 뒷부분은 많지만 어쨌든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9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의 경우 발송 유효 기간은 2년. 2년. 그렇죠. 2년. 그다음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하지만, 요금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배달 우체국장과 그다음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2년 이내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차피 그 국가 기관끼리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의 어떤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 여러분들 지금 미리 예습을 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지금 맞추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표를 갖다 먼저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근데 제가 여기 오프라인 수업 때도 있지만 요거보다 여러분 먼저 표를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감액 대상이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우편물 월 1회 이상 정기적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 요거 감액 대상이 되는구나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표지 제외한 48조 이상의 서적이다. 다만 그 광고가 어때야 된다?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 같은 것의 어떤 다량 우편물,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서 발송하는
그런 요금 멜랍 또는 혼합 우편물. 그 다음에 우리 의정 활동 보고서와 관련해서 요 범위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범위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발송하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서 우편물.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우편물과 관련해서 자, 요금 별납 혼합 등기 우편물인데 한 번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거 그렇게 확인을 꼭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관련해서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 그리고 CD까지도 여기 포함됩니다. CD. 그 다음에 16면 이상의 어떤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러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물 요금의 감액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또 중요하지만 이런 소포품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소포품물 관련해서 그 숫자들 하나하나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자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우체국 창구 접수하는 경우랑 그리고 방문 접수하는 경우 구분 꼭 좀 하시고 그 관련되는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 숫자들 꼭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때는 자 2개 이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이제 월 1회 2개 이상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자 요금 혼합 우편물 중에서 요금 혼합 우편물 요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그 발송인을 방문하는 경우죠. 그래서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편물과 관련해가지고 자 일단 소포품을 2개 이상 한 번에 2개 이상이면 감액 요건이 되는구나 그걸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과 발송인 간의 사전 이번에는 방문 접수는 방문 접수인데 사전 계약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사전 계약에 의해서 직접 이제 방문하는 경우에는 월 100개 이상 그렇게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포품을 같은 경우는 2개, 50개, 2개, 100개 뭐 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숫자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0번 보시면 1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중량과 규계 같은 정기 가능물 좋죠.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맞습니다. 2번 우편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서 자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혼합 등기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0통 이상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10통 이상이죠. 10통 이상. 그래서 X. 3번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에서 한 번에 2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 4번 우체국과 발송인 사전 계약이다. 이때는 자 월 1000개가 아니라 월 100개라고 그랬죠. 4번도 틀렸고 5번은 자 표지를 제외한 40쪽 이상이 아니라 48쪽 이상 인쇄 재변되어 발행인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과 쪽수가 각각 표시된 서적 48쪽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서 발송하는 요금 별납 뭐 이런 것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 중에서 상품의 광고 같은 거는 전지면에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 8번 보시면 연간 4회 범위 안에서 자 우리 의정활동 보고서는 연간 3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이 부분은 맞네요. 그래서 연간 3회 범위 안에서 다음 9번 보시면 부동산을 포함이 아니라 부동산을 제외한 그 광고물이죠. 그래서 9번도 X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조에 불가한 지문이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른쪽 표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출제 가능하니까 꼭 좀 정리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자 원칙적으로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한 경우 이 경우에만 자 돌려준다. 원칙과 예외가 지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금 반환을 면제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반환해주지 않고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다 돌려준다. 반환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12번 보시면 자 우리 우편 요금 반환 관련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셨는데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2번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의 경우 당해 우편 요금을 납부한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자 과다 징수 요 경우는 며칠입니까?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우편 요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내가 우편 요금 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다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가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근데 부가 지급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가 돈을 지급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맺지 자 60일 이내로 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설 우체통 사용 계약 요거 해지했다. 그러면 그동안 해지했던 부분 그 남은 잔액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은 요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부가 취급에 수수료를 받았으나 부가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 뭡니까? 60일이었죠. 사설 우체통 사설 우체통 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이 경우는 3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옳은 내용이다 그러는데 이거 옳은 내용 지워버리시고 이거는 X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X입니다. X. 예, 옳은 내용이다. 그걸 여러분들 지워버리시고 그냥 위에 문제 표 참조 그것만 여러분 남겨주시고 이거는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난 시험 기출이네요.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아까 봤지만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이내. 그 다음에 15번 월 1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문합 우편물 중에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소포 우편물은 자 감액된다라고 그렇게 되냐. 자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자 이때는 뭐였습니까? 한 번에 2개 이상 월 50개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 됐고요. 16번 우편요금 반환할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우표로도 반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팩스 같은 경우는 미리 요금을 결제함으로 혼합을 할 수 없다. 자 우리 혼합을 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혼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상이랑 손실보상 저기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1번 우편물에 관한 손실보상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세의 고의 또는 과실. 자 여러분들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위법성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위법성이라고 해주시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위법입니다. 근데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자 적법한 어떤 업무 집행으로 인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가 바로 손실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보시면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요런 부가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은 당연히 재산적 손해 유무, 손해가 있어야지만 그 배상을 해주는 제도니까 잘못됐습니다. 3번 보시면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국내 우편에서도 마찬가지 발송인뿐만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14번 보시면 우편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기하여 이용자가 손실을 받았어요.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자 우편관서는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자 법령에 따른 어떤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무조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한다. 그건 아니죠. 적법한 행위에서 내가 진짜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런 것도 손해전복, 공평부담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적법한 행위를 기한 그 발생한 책임 있는 그 적법한 행위를 한 그 당사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우편물의 파손, 훼손,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실과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하지만 실제 손해액이 자 최고 배상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 자 이게 손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최고 배상 금액을 딱 한도를 정했습니다. 한도를 정했는데 한도를 정해서 실제 손해액이 자 요거보다 적다 그러면 이거 실제 손해액을 배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실제 손해액이 한도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실제 손해액이 한도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뭘 하면니까 한도, 즉 뭐다 작은 것만 배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이번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받은 손해 그리고 범위를 초과한 어떤 징벌 말 그대로 처벌적 의미에서 손해 범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상해주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긴 한데 아직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어쨌든 우리는 작은 쪽에 기준으로 둔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경우 자 등기 취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하지 않으나 소포 우편물의 경우 등기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한다. 자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 둘 다 뭡니까? 등기 취급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쪽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표 나왔으니까 이런 표 나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통상 소포 관련해 가지고 자 일반 통상 우편물이라든지 자 보통 일반 그 소포 우편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손해배상 없습니다. 근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보세요.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다 10만 원, 손실, 망실 같은 경우는 자, 소포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 자, 우리 등기 우편물과 관련해서 등기는 여러분들 특히 등기 일반은 자 D 플러스 5일 배달분부터 뭐다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를 자 지연 배달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D 플러스 5일. 그다음에 소포 같은 경우는 등기 D 플러스 3일. 요거 좀 두 개 구분을 하시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당일 특급도 중요하죠.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당일 20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20시까지 배달됐다. 이 경우에는 뭐만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연 배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 길 20시 이후로 왔다. 그때는 이제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여러분 손해배상
배상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넘어가지 마시고 꼭 좀 한 번 더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을 당일 특급으로 보냈지만 2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2일 늦게 그때는 뭡니까? 국내 특급 수수료, 우편요금 함께 지연 배상 받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8번 통상 우편물을 등기 취급한 경우 그 우편물이 손상 망실됐다 50만 원 한도. 자, 이 경우에 아까 통상 우편물은 10만 원,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9번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4시에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한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상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없지만 뭐습니까? 당일 특급 같은 경우 그 다음 날 20시까지 배달되었다. 이 경우에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 모두 여러분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배상해 준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우편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신고인이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손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치 거부자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해야 된다. 자, 일단 15일이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고 우편관세에서 손해배상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면은 손해검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거부한, 그러니까 그 수치인이 이거 손해가 있었다, 잘못 배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러니까 수치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손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때는 뭡니까? 그 당사자가 와야지 여러분들 확실한 어떤 손해 검사, 손해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관하도록 연락하라. 맞습니다. 11번 보시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달 우체국 등은 배상 청구를 심사하는데 우편물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을 심사한다라고 돼요. 자, 우리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1년, 5년이 있거든요. 특히 1년짜리는 어떤 경우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배달 받은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래서 만약에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뭡니까? 손해검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검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부터 1년 내. 그래서 보시면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배상 청구를 심사하는데 자, 이런 것들 A부터 E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배상하지 않아야겠다. 면책 규정과 관련되고 그다음 적법한 청구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12번 보시면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 그렇죠?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이때는 1년에 아까 제가 1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 안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먹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손해 결정서, 아까 손해 심사한다 했잖아요. 손해 결정서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좀 더 딜레이가 가능합니다. 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다라는 거. 그래서 1년, 5년 그렇게 구분하시고 1년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고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이 하는 경우에요.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이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이 아니라 3개월 안이죠. 그리고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15번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간서 및 배달간서에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이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은 맞는데 이 경우는 발송인이 아니라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 아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때문에 그래요. 자, 2008년도 기출인데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했잖아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발송한 날로부터 1년 했습니다. 17번 또 역시 기출이네요.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했네요. 아까 우리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이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산점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이렇게
기출이 됐네요. 18번 보시면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 그리고 보험 취급 시는 신고 과액을 배상하는 것, 그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취급되면 신고 과액을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라는 것은 아까 그 한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실제 손해액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19번 보시면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도로 장애 적법한 사유가 있죠. 이 경우에 다른 집에 어떤 집터라든지 논밭을 이용했다. 그러면 뭡니까?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아닌 자, 손실보상 그렇게 가야 되겠죠. 20번 보시면 운송원에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하는데, 이때 손실보상은 자, 손실보상 이제 나오네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청구기한 그리고 손실보상의 청구기한 그거 좀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 뒤에 보면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그 15일짜리거든요. 그거랑 4개는 반드시 구분해서 한 번에 그래 같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21번 관할 우체국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자 실비지급제, 그렇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공표한 기준? 자, 이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이지 관할 우체국장이 공표한 기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22번 보시면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자, 3회 이상이 아니죠.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한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 EMS 때 다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편이라는 거 동그라미죠. 그래서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방문했다. 이때는 많은 상당의 어떤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요. EMS 같은 경우는 자, 종추적 조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자, 지연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한 번에 3만 원 상당의 3만 원권의 어떤 무료 발송권 EMS 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 발송인이 월 2회 이상 자, 망실 발생. 자, 잃어버렸대요. 손실이나 망실.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10kg까지 무료 발송권 준다라는 거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23번 보시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부가 취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 틀렸죠. 그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것은 재산적 손해의 유무를 불문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 전부 지급하는 제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24번 보시면 우체국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하면 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제한됩니다. 맞고요. EMS 종추적 조사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3일 이상 지연됐다. 이때는 뭡니까? 1회에 10kg까지입니까? 3만 원까지입니까? 3만 원까지죠. 3만 원의 어떤 무료 발송권 지급 맞습니다. 26번 보시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우체국 자 10일이 아니라 아까 제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기명 신고자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무기명 신고자는 접수 처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외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손해배상 같은 경우 1년 5년이었죠. 1년 5년 그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 손해 그 정명 손해 그 뭐였죠? 손해배상금, 죄송합니다. 손해배상금 결정서를 자, 받은 청구인 같은 경우는 받을 날로부터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꼭 좀 4개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 우편 영무 중 취급 과정을 기록 취급하는 어떤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자, 통상 우편물 아까 우리 봤습니다. 10만 원,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저 해설 보면 제가 그냥 뒤에 조문을 갖다 한번 실어놨는데 그 조문을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보시면 135조의 2번 볼게요. 그러면 자, 통상 10만 원, 소포 50만 원 우리 앞에서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법령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그 법령이 그나마 제 이제 주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여기 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기출 여러분들 그 문제집 뒤쪽에 보시면 그 정말 순수 법령 문제 그를 보면 한 2문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한 2문제 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이 그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한 문제가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우선 순위는 여러분들 기본 교재 내용을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교재에서 빠진 것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법령을 보면서 또 기본 교재 내용을 복습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그렇게 좀
실제로 좀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렇게 좀 비교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공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령을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던데, 어쨌든 간에 특히 135조 2 같은 법령은 아주 중요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 10만 원, 소포 우편물 50만 원. 자, 민원 우편물은 표기 금액, 아까 우리 봤죠? 보험 취급 우편물 같은 신고 과액. 이게 굳이 법령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기본 교재 내용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된 것들 이런 거 확인을 꼭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내용 증명 1번. 내용 증명의 수치인 주소 성명을 변경하려면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봉투와 원본 내용 등에 모두 같게 고친 후 발송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내용 증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 증명에 나서 속지 안에 내용에도 주소하고 그 성명이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도 주소하고 성명이 있잖아요. 근데 주소를 쓰다 잘못 적었다. 정정을 한다. 그러면 바깥에 고치다도 안에 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새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니까 봉투하고 안에 것까지 다 같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같게 고친 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시 수리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는데, 이때 발송 준비 완료 전이라면, 자, 발송 준비 완료 전이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취급 수수료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X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급 수수료 관련되는 그 박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발송 준비 완료 전일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나? 자,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을 의미한다.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에 발송하기 전 그리고 우편 집중국에 발송한 후냐에 따라서, 자, 발송하기 전이면 우리 통상 기본 요금, 통상 우편 규격 요금 바로 25g짜리 그거 이제 요금으로 취급 수수료를 받고요. 다음에 우편 집중국 발송을 하면 팩스 기본 요금의 어떤 취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이면 반환 청구 우편물의 통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우편 집중국에 발송했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회송 통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거 구분하십시오. 자, 옆에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하시고, 머릿속으로 여러분 정리하시고 한 2번, 3번 보시고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한번 써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던가. 3번 보시면 등기 우편물 반환 청구하는 경우 반환 청구 수수료에 등기 반송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다. 다만 발송인이 처음 배달한 곳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반환 청구라고 수령할 경우, 자, 반환 청구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자, 이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십시오. 우리 등기 우편물 반환 청구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자, 등기 반송 수수료하고 반환 청구 수수료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직접 본인이 여러분들 가서 우체국 창구에 가서 직접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우체국에서는 어떤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등기 반송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은 했잖아요. 그래서 반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반환 청구 수수료를 받지만 뭐는, 자, 등기 반송 수수료 요거는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3번 중요합니다. 4번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된 이후라면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등은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팩스 기본 요금 지불하면 우리 해송되는 그 통수에 따라서 우리 그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박스 보시면 이때 반환 우편물의 해송 통수를 기준으로 팩스 우편의 기본 요금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심사 후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의 경우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데 이를 보관 우편물이라 하는데, 자, 여러분 보관 우편물이라는 것은 뭐 어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라든지 그런 것들 장애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걸 우리 보관 우편물이라지, 이렇게 수취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이걸 우리 보관 우편물이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한번 보시면 꼭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체국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그다음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배달하는 그런 우편물로서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고, 단서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우편함 설치 대상 건축물인데도 이걸 설치
안에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우편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취인 부재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우편함 설치 대상인데 우편함을 설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경우도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다음에 6번 보시면 보관 우편물의 경우 보관 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죠? 보관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 보관 우체국 변경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보시면 횟수는 2개까지가 아닙니다. 8번 보시면 보관 우편물을 수취할 때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주위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수감자의 경우 위임장, 교도소장의 위임사실, 대리인 신분증. 자, 이건 어렵지 않겠죠. 수감자가 우편물 수령하러 직접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물론 교도소장이 책임자니까 와야 되는데 교도소장도 직접 안 오겠죠. 그럼 밑에 부하 직원을 시키니까 그때 필요한 서류, 뭐 위임장이라든지 위임사실, 대리인 신분증 이런 것들 확인한다. 그 정도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9번 보시면 우편 사수함 사용계약은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수함 사용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주소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직장에 가까운 쪽, 아니면 수령하기 편한 쪽이랑 사용계약을 맺고 그래서 직접 수령하면 되고 우리가 주소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그 사용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10번 우편 사수함 사용계약의 경우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10명, 자 요거는 좀 숫자죠. 10명이 아니라 10명 너무 많아요. 그래서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규 개설할 때나 대리 수령인이 바뀐 때는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 그렇죠. 미리 신고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정당한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사삼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1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체국 배달 주소지가 사삼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행인 신청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순서로 한다.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있습니까? 국지 100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00통 이상 그 다음에 배달 우체국 주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11번은. 12번 보시면 우편 사수함 사용계약의 경우 사수함은 신청자 및 신청자가 지정한 일인만 사용 가능하다. 자, 이러면 사용이랑 수령할 때 등록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이라는 것은 사용 등록 사용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 사람 명의는 하나만 하되 다만 그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인 더 지정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12번 X. 다음 13번. 우편 사삼 계약의 경우 수취인의 주거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고객이 다량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장점 뭘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까 봤지만 사삼 계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소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편 그러니까 본인 그 수취인의 어떤 주소지에 가까이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방송국에서 사삼 계약을 하면 그 수취인의 어떤 그 주소지는 전혀 상관없이 직장에 가까운 거나 아니면 교통이 편한 쪽에다가 그런 사용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취인의 주거지에 있는 이라는 그 말이 좀 틀렸는데 자 이게 뭐 좋은 질문은 아니다만 근데 저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번이래요. 자, 그 챕터 구조 따지면 자, 58페이지. 자, 1번 보시면 자, 우편물은 발송인이 우편물을 접수시키면 소인은 우편물을 정리하고 체결을 한 다음 운송과 교환 및 운송을 거쳐 관할별로 구분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과정. 그래서 우편물 처리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 박스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여러분 확인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출됐던 거거든요. 다시 기출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뭐 순서 그냥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2번 보시면 자, 우편물은 특급, 일반 등기. 딱 봐도 뭡니까? 일반 등기가 일반 우편물로는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급,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 순서.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3번 보시면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반 우편물, 요거는 그냥 지문 자체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 그 다음에 운송 송달증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시면 일반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관하여, 그렇죠.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부가 취급자, 여러분들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반 우편물을 담을 때인데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부가 취급 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허접한 그런 지문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애교로 그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시면 당일 특급 우편물의 경우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우편물과 구별, 그렇죠. 빨리 더 해야 되니까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야 되고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그렇죠 따로 묶어서 그래서 구별 따로 묶어서 발송한다. 이런 정도 키워드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6번 보시면 분류 및 구분한 우편물은 섞이지 않게 운송 용기에 적지 않는데 이때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급한 거 빨리 꺼내야 되는 걸 위쪽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늦게 꺼내도 되고 그런 것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자 등기 소포 일반 소포 그러니까 소포가 이런 무겁잖아요. 근데 뭘 더 빨리 배달하는 겁니까? 그렇죠. 등기 소포를 더 빨리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포가 밑에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소포 일반 소포가 아니라 일반 소포 등기 소포 그 다음에 등기 통상 일반 통상이 역시 마찬가지 일반 통상 등기 통상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중개 우편물 그렇죠. 중간에 가다가 내려서 딴 쪽으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중개 우편물이 가장 위에 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자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7번 보시면 자 소포 우편물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소포 위에 가벼운 거 올려놓는다. 당근 말밥 그렇죠. 당연한 거죠. 8번 보시면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거점에서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아까 말했지만 우편물의 교환. 그래서 아까 중개 우편물 관련해서는 제일 위에다 담다 그랬잖아요. 네, 9번 보시면 자 우편물의 운송 순위와 관련해서 자 제1순위 당일 특급 EMS 국제 항공 우편물 자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1순위는 자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였죠? 당일 특급 그다음에 EMS 요게 1순위입니다. 국제 항공은 2순위에 들어가요. 2순위. 그래서 9번은 X고요. 10번 보시면 등기 통상 국제 항공 우편물 1길 특급 우편물은 모두 2순위에 들어간다. 자 등기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2순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국제 항공이 2순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길 특급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암기하시면 자 1순위는 뭐다? 당일 특급이랑 EMS, 2순위는 2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되는 애들, 그 다음에 국제항공,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일반이라든지 그 선편, 그거는 3순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일반 소포 우편물과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선편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중 가장 빠른 운송 순위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자 일반 소포, 일반은 3이라 했잖아. 3. 그 다음 국제 선편 3. 등기 들어갔다 2. 그래서 가장 빠른 운송 순위에 적용을 받는 것은 등기 소포 우편물 맞습니다. 12번 보시면 운송의 종류 중 우편물의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전세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자 요거를 자 임시 운송이 아니라 이건 특별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폭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 교통장애로 그 밖에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에서 키워드 하시고 밑줄 치시면서 이거는 특별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물론 이제 넓게 보면 특별 운송도 임시 운송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특별 운송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13번 특별 운송의 경우 정시 송달이 가능하여 최선편에 운송하고 자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운송료는 자 특별 운송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자 운송을 한 건데 증납 또는 혼납이 아니라 이거는 사후 후납합니다. 사후에 정산한다.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14번 보시면 우편물 배달 시 2인 이상의 수취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하면 된다. 그쵸? 2명 중에 2명 다 어떻게 동시에 물건 하나인데 배달하겠습니까? 한 명에게 배달하면 되고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을 확인받고 그렇죠. 여기는 등기가 뭡니까? 우리 등기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확인서 받고 배달한다. 맞습니다. 15번 보시면 자 시 소재지 이상의 총괄 우체국 일반 우편물의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으로 자 순노도 맞습니다. 순노 구성 구분하고 당일에 배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시 소재지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잖아요. 그걸 받은 다음에 바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받은 다음에 다음 날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그래서 시 소재지상의 총괄 우체국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랑 구분하십시오. 16번과 비교 그렇게 하십시오. 16번 보시면 기타 집배국에서의 일반 우편물 경우 자 오전 도착했다. 그럼 그날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날 배달하지만 오후 도착분은 오후 도착분은 도착 그날 순으로 구분하여 다음 날 배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 우체국이냐 기타 집배국이냐고는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총괄 우체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 날 배달하는 게 원칙이고 자 기타 집배국 같은 경우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 오전에 접수했다 그러면은 그날 당일에 배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접수하면 다음 날 배달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동일 건축물이나 군의 수취행에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고 그 다음에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같은 경우 자 그렇다고 반송 처리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수취인한테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긴 지문은 안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문 긴 거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지문이 긴 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걸 연습해놔야 싶지만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지 실전에 그 실전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금방금방 넘어가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좀 집중력 있게 뭐가 틀렸을까, 자 딱 집중해서 여러분 보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실전 공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이렇게 기본서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면서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라는 어떤 의심을 가지면서, 의심을 품으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습관, 그게 바로 여러분 실전 그리고 지문 정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우편 4.3에 교부한 우편물은 운송편, 수주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적시 4.3에 투입하는데, 그렇죠. 4.3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해당 4.3에 정확하게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우편물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4.3 번호가 있다. 그럼 4.3에 그냥 넣고 4.3에 넣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돼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1, 2, 3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4.3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 4.3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되는 우편물, 그 다음에 4.3 번호가 기록되지 아니한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3 번호만 기록한 것은 자 4.3에 정확하게 넣어주고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뭐 변경이 우려되는 소포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취인에게 내어준다. 두 번째, 주소가 함께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편물을 4.3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체결되거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4.3에 넣으면 안 되겠죠. 직접 수취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것,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돼. 이게 늘 이 사람 가는 게, 이 사람한테 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뭡니까? 4.3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취급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된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길 특급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자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식 지문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길 특급은. 그래서 19번 보시면 4.3 번호와 주소 함께 기록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 4.3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특급, 이길 특급,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 배달한다. 자, 이길 특급 제외.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길 특급 제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번 우편 4.3은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의 경우 우편 4.3 사용자에 관한 우편물이 확실하더라도 우편 4.3 수입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우편 4.3에 투입해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1번 등기소포 우편물의 경우 4.3 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4.3에 넣지 않고 주소지, 그렇죠. 등기소포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즉 주소지로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보시면 우체국 공안에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치은 후 적절한 시에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 정말 천사죠. 배달은 안 해주고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집변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 보관하고 있던 우편물은 수취인의 청구에서, 그렇죠, 창구 교부한다. 맞습니다. 24번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구 교부가 가능하지만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가 이때도 뭐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선박이나 등대로 가더라도 수취인이 직접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이때도 당연히 창구 교부 허용된다. 25번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 우편 4.3, 자 우편 4.3이라는 것은 우리 방송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방송국 있잖아요. 우리 한참 우편 엽서 쓰고 방송국에 사연 보낼 때 그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는 뭡니까? 마을 공동 수취함입니다. 그래서 우편 4.3이 아니라 마을 공동 수취함이다라는 거. 그래서 X. 26번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대리 수령인의 신고를 통해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 우편물의 경우에는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은 지정된 대리 수령인에게 바로가 아니라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 그때 안 되면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 그냥 배달하면 되지만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그 사람 본인에게 원래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1차 배달이 안 됐을 때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는 거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보시면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시 자,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데 수취인 자체가 나 지금 출장을 멀리 가는데 그래서 장기 부재 신고서에다가 나 돌아올 날짜를 자, 미리 신고했다면 수취인이 돌아올 날짜의 다음 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그 부재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15일을 갖다 기준으로 15일 이내면 자 그러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오는구나 기록해 놨다가 등기 우편물이나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자, 도착하기로 한 날에 다음 날 배달해주면 되지만, 그러나 15일 이후면 그때까지 우체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죠. 그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거 쌓아놓고 길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 해버려요? 그냥 수친, 장기, 부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반송합니다. 그래서 27번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 질문 좀 한 두어 번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15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온 날짜를 미리 신고했다고 언제나 돌아올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돌아올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한다라는 점에서 틀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수친이 부자예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는 수친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해라. 그쵸? 사전에 수친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친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특별송달이나 보험등기 같은 등기는 뭐야? 직접 갖다 줘야죠. 직접 갖다 줄 때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습니다. 29번 보시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친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그렇죠? 이 경우에 다 또는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우 아무거나 아무 곳이라는 표현보다 자,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 이 셋 중에 아무 곳이나 자, 배달하면 자, 우편간서로서는 배달 의무 다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경우 세 개 중에 한 군데 배달하면 된다. 그다음 30번 보시면 자,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관 우편물이네요. 이 보관 기간은 자,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로 한다. 다만 10일이 원칙이에요. 다만 오래 보관할 수는 없는 거니까 10일 하되, 다만 자,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친이 1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는 뭐다? 자, 30일. 그렇죠. 10일 이내로 연장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또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31번 보시면 보관 기간은 10일, 그다음에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30일이 아니라 40일. 자, 여러분 보시면 2008년, 2010년 연속 두 번으로 여러분들 요 우편물 보관과 관련해서 특히 기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출제가 됐네요. 32번 보시면 동일 건축 건물 내에 수친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모든 우편물은 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자, 모든 이제 이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배달하면 됩니다. 근데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우에는 자, 어떻게 직접 수친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자,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접수처나 관리인 등, 자, 요 경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접수처나 다른 쪽에다가 배달, 그 세 중에 한 곳에다가 배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2번은 틀렸습니다. 33번 보시면 사서함 번호, 주소와 함께 기재된 사서함 우편물 중에서 국제 특급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한다. 그죠? 아무리 사서함 번호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자, 국제 특급 이거는 뭐다? 국내 특급 직접 배달해야 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34번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했대요. 그래서 우편간서에 신고하는 경우 그 대리 수령인에게 자, 등기 우편물을 배달한다. 다른 시까지 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라? 본인 직접 배달하고 안 될 경우 이제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합니다. 그 다음에 35번 우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특급 우편물이 우편 사서함 사용객에 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 아까 특급 등기 취급된 거는 우편 사서함에 넣지 말고 직접 수친에게 배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지로 배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제 우편이네요. 국제 우편 보시면 자, 58페이지 보시면 1번 초창기에는 범세계적인 국제우편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이 창설되었으나 운송수단의 발달, 교육의 확대 등에 따른 우편수의 증가와 이용 조건 및 취급 방법이 상이함에 도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당사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국제우편을 교환하였다. 자, 순서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국제우편이 관련해가지고 개별 조약에 따라서 그 조약 맺은 체결 당사국 간에 그렇게 우편 교약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와 자기가 그러면 뭡니까? 점점 개별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약마다 약간 해석도 다르고 의미도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어떤 국제기구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번 보시면 독일 연방의 우정청장인 하이니 본,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우편연합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베른조약 체결했고 이에 의해서 만국 우편연합이 탄생했으며 나중에 파리총회에서 명칭을 일반 우편연합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금 뭡니까? 만국 우편연합이죠. 그때부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반 우편연합에서 만국 우편연합으로 자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3번 보시면 총회 UPU 만국 우편연합의 최고 심의 기관이 아닌 의결 기관이다. 심의와 의결의 차이 말씀드렸죠. 심의라는 것은 의결이 되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국무회의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실컷 의원들이 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거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뒤돌아서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어떠한 법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국회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의결기관이에요. 국회에서 땅땅땅 자 망치 지뢰하면 그것은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국우편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총회는 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것은 자 우리 전 회원국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만국우편연합의 비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자 요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자 특히 여러분 UPU랑 APPU에 관련해서 각종 기관들 있잖아요. 그거 꼭 좀 그리고 기관들의 역할들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기관은 맞지만 비상설 기관이 아니라 무슨 기관입니까? 상설 기관이죠. 총회 같은 경우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비상설 항상 열리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 이 경우는 상설 기관입니다. 5번 보시면 만국 우편연합의 관리이사회는 전 세계 우편사회 자 기본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예요. 총회. 관리사회는 뭐 감사 이런 것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6번 보시면 UPU의 국제사무국은 자 국제사무국 말 그대로 사무처에서 하는 거 뭡니까? 지원 업무 다음에 통보 뭐 연락해주고 통보하는 그런 업무죠. 그런 협의기관에서 기능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UPU의 기관 각각의 그 기관들의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7번 보시면 UPU 기준 앞에 SDR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죠. 불어 그리고 국제사무국 내 업무용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같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8번 보시면 UPU의 업무용 언어는 프랑스와 영어를 사용하지만 맞네요. 조형물 해석상. 근데 공용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영어와 불어가 충돌한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하자? 불어를 기준으로 하죠.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한다. 9번 UPU의 화폐 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준비통화인 자, 달러가 아니라 SDR입니다. SDR. 10번 만국우편연합에 우리나라는 1890년 워싱턴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국호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 우리 독립하고 난 다음에 1949년에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로 뭡니까? 회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이 이후인 1974년 북한이 한참 뒤에 1974년에 자 가입했다. 북한도 가입돼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11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1994년에 자 만국우편연합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후 2012년에 우편 운영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자 이건 여러분들 우편 운영이사회가 아니라 관리이사회 이사국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기출 지문으로서 만국우편연합이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집행이사회 자 우리 아까 만국우편연합 우리 봤지만 뭐였습니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집행이사회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국제사무국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13번 보시면 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간 2년마다가 아닌 4년마다 그리고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는 맞는 내용이고요. 14번 보시면 APPU라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잖아요. 그 APPU의 그 기관으로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그다음에 우편운영이사회는 UPU의 기관이고 우정대학이 있죠. 아시아태평양 우정대학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15번 보시면 아태 우편연합은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제의 맞네요. 그 다음에 1961년 마닐라에서 창설대회에 갖췄고 당시 한국, 우리나라, 즉 태국, 홍콩, 필리핀의 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다. 당연히 공동제의안 우리나라, 한국하고 필리핀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태국하고 홍콩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태국, 대만. 그래서 한국, 필리핀 공동제의를 했고 그다 태국하고 대만이 추가해서 4개국이 창설 회원국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홍콩이 아닙니다. 16번 보시면 APPU 기간 중 사무국은 집행이사의 감독과 회원국을 연락, 통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무국은 연락, 통보, 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중간 역할 담당하고 태국, 방콕, 소재 맞습니다. 17번 보시면 APPU 총회 4년마다 개최, 집행이사회는 2년마다. 자, 조심하세요. 집행이사회는 자, 우리 총회가 4년마다 하면 연속성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사회는 뭡니까? 어쨌든 자 1년마다 개최되면서 그런 그 총회가 4년마다 일어나면서 그런 불연속적인 그 끊기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 계속성 유지를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 제가 마찬가지로 APPU 기간과 관련해서 내용 또 밑에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기 UPU랑 비교하셔가지고 꼭 좀 기간, 여러분 기출 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UPU의 기간과 APPU의 기간 구분하시고 각 기간의 역할들은 꼭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국제통상 우편물을 취급속도, 7급 속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뭐 일부 국가고, 우리나라는 내용 종별에 따라 그냥 내용물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거. X 19번 K패킷, 우리나라가 개발한 상품, 계약 고객 20핑으로 접수, 맞죠? 근데 5kg 아니고 2kg이죠. 2kg 이하의 소형 물품입니다. 20번, EMS 중 서류는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자,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 거, 요 경우는 뭡니까? 비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번호가 EM으로 시작하는 거. 자, 요거는 비서류에 대한 설명이고, 자, 서류는 뭡니까?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아야 되고, EM이 아니라 EE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꼭 좀 여러분들, EMS 중 서류냐, 비서류냐, 그 구분해가지고, 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송장 번호 관련해가지고, EM이냐, EM이냐, 이런 것까지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보시면,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국제통상 우편물 중 서장에 포함된다. 그쵸? 그 다음 최대 중량 2kg. 자, 우리 국제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각각의 이런 걸 비교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장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장에 해당되는 거, 특정인에게 보내는 필서, 그 다음에 타자한 통신문으로서 봉함한 통상 우편물, 그 다음 법규 위반한 엽서는 서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법규를 위반한 엽서라든지 소형 포장물, 그 다음에 항공서간 및 인쇄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자 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런 건 다 서장에 포함이 된다. 3번 보시면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뭐다? 이것도 서장. 그 다음에 4번 수표 정권, 운행권, 우표 선화증권, 복권 및 기금속이 들어있는 타종의 어떤 우편물, 이 경우에는 자 서장으로 포함이 되지만 다만 이때는 등기 또는 보험서장으로 접수되고 최대 중량 2kg까지라는 거. 자, 이 박스 그냥 넣은 거 아니거든요. 꼭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번 보시면 우편 요금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한 관제엽서, 국제통상 우편물 중 포스트카드 지급 가능하다. 그래서 관제엽서냐 사제엽서냐에 따라 가지고 자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은 관제엽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스트카드라든지 까르떼 포스텔, 까르떼 포스텔은 불어로 여러분 이것도 우편 엽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표시가 관제나 사제는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23번 보시면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제엽서는 자 이거 취급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국제통상 우편물 중 포스트카드 즉 우편 엽서로 취급될 수 없다. 맞습니다. 24번 보시면 한 매의 종이를 접어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 직사각형의 봉함 엽서 형태로 항공서간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 경우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뭐다? 공통된 단일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25번 관제 항공서간 정부가 발행 그쵸? 우편 요금 표시 정표 인쇄 가능. 관제니까 가능하죠. 다음에 사제 항공서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한 다음에 민간에서 조제한다. 자 이거는 자 승인하고 민간에서 조제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관제 항공서간이라는 것은 정부 발행 우편 요금 표시 증서 인서 가능. 맞습니다. 사제 항공서간은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 자 요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누가 승인한다? 자 사제 항공서간 요거는 지방우정청장. 그러니까 요건 꼭 좀 구분하십시오. 자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서 국제 우편 규정에 맞게 조제한다라는 거. 25번.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니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고 지방우정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번 보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신 강의로 학생들의 과제 원본, 채점 답안, 소설 원고 이런 것들은 인쇄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쇄물로 취급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취급되는 국제통상 우편물에 포함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인쇄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7번 보시면 사제 항공서간의 경우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가로는 세로의 1.4배 이하가 아니라 1.4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게 항공서간 요거는 5g
그 다음에 바탕은 연청색, 전면 가장자리 적색 및 청색이어야 되고, 그다음 발송인 아닌 자의 광고는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건, 특히 사제 항공서간 이번에 여러분들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리된 거 그렇게 꼭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18번 보시면 자, 소형 포장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 가능.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 동봉 금지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형 포장물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서류 있잖아요. 그 동봉이 가능한데 그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나 국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구분하십시오. 다음 29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에서 5kg 747. 자, 이것도 했었는데 5kg 747, 5747g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 소포냐, 보험 소포냐.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보통 소포, 보통 소포 같은 경우냐, 보험 소포.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보통 소포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평가 절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5,800g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보험 소포라든지 EMS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 무게 조금에 따라서 여러분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11의 자리에서 평가 절상한다. 그래서 뭐다? 5750 이렇게 그래서 10g 단위로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9번은 맞네요. 30번 보시면 소형 포장물의 경우 내용물이 524,700원. 자, 300 SDR 이하일 경우 세관 표지를 붙이고 524,700원이 초과될 경우에 세관 신고서 CN2. 자, 요거는 자 숫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걸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CN22, CN23 요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1번 국제 소형 포장물의 내용품의 가격이 자 450 SDR 우리 앞에서 봤지만 300 SDR을 기준으로 450 SDR이면 300 SDR을 넘어가죠. 그때는 뭐다? 세관신고서 SCN23 맞습니다. 다음 32번 보시면 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은 등기료를 제외한 모든 요금이 등기료가 아니라 뭐다? 항공부가요금이죠.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게 바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33번 경우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은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 동봉 금지된다. 맞습니다. 우표, 요금 인형 증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34번 보시면 그래서 기출에 보시면 제한 최대 중량 나왔네요. 서장,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중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 자,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입니다. 뭐 뒤에도 문제도 여러 번 나오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서장 같은 경우는 2kg, 그다음에 항공서간 같은 경우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5g, 이건 킬로그램이 아니라 5g, 인쇄물 5kg, 인쇄물은 5kg, 소형 포장물 2kg,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은 7kg. 자,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바로 또 암기하시고, 이제는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5번 보시면, 동일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우편 자료를 활용하여 하는 것을 M백이라고 하는데, 자, M백 같은 경우, 자,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통관, 우편 요금과 별도로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 기존 2,500원에서 4,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M백과 관련한 제한 중량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6번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 우편 자료 제한 중량은 10kg에서 20kg. 자, 10에서 30kg입니다. 10에서 30kg으로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우편 자료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다. 그렇죠. 단서 요거는 맞습니다. 37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은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는 동봉이 금지된다. 그렇죠. 아까 소포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개인 서류 요거 금지된다. 서류 동봉이 금지된다라고 했잖아요.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은 동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발송인, 수취인 그리고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은 자 금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동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38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의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자, 내용품의 보험 가액은 누가 정한다? 발송인이 정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 자, 국제 소포 우편물의 보험 가액은 보험은 자, 어떻게 해라? 객관적으로 정해야 돼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39번. 그래서 우리 아까 등기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등기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다라는 거 그랑 구분하셔야 돼요. 39번. 우편 사무소포는 자, 우편 사무소포의 의미만 여러분 잘 아시면 돼요. 우편 사무소포란 UPU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정청과 지역 우편연합에 발송하는 소포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우정청 상호간 및 국제사무국과 교환되는 소포 이것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둘 다 UPU 둘 다 우편 사무소포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 가격의 일부만 보험 가입, 자 일부 보험 가입 가능. 다음 보험 가입은 문자, 숫자, 원화, SDR로 환산해서 각각 표기하는데 그러나 보험 가입은 한 번 작성한 후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자 보험 가입 다음에 중량 같은 경우는 한 번 작성하면 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작성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 재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문자, 숫자 요거를 SDR로 환산한다 있죠. 발송일을 원화로 적으면 그걸 이제 우편 관세에서 뭐합니까? SDR로 환산한다라는 거. 다음에 41번 K패킷은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 맞네요. 고객 맞춤형 국제 우편 서비스로 온라인 대형 물품이 아닌 소형 물품이죠. 2kg 이하니까. 그 다음에 32번 K패킷은 온라인 소형 물품의 해외 배송이 적합한 국제 우편 서비스로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월 최소 계약 물량에 제한은 없다. 맞습니다. 근데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인데 자 이때 K패킷은 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우리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K패킷 관련해서는 내용 전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3번 보시면 서장 항공서간,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중 제한 중에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아까 5g짜리 있잖아요. 항공서간 맞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와, 오늘 식사를 안 해서 그런가? 자, 오늘 좀 많이 힘이 드네요.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저기 80페이지부터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